첫 번째 강의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연결할 텐데요. 이 부분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급히 정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유튜브 그 현재 영상의 게시글 보시면 클라우드 주소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2002년 한국사 학습지 이렇게 PDF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 36쪽, 37쪽 보시면 요걸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놓은 그 도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모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까지 1935년을 전후로 해서 김원봉 중심의 민족혁명당으로 다 모이고 있었어. 물론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민족혁명당이 다소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해지자 다시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가 임시정부로 모였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임시정부 우리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죠.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영향으로 3.1운동의 결과 혹은 영향으로 1919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단체를 9월에 통합까지 하게 되죠. 정부 수립 및 통합입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죠. 이 임시정부는 통합 과정에서 외교독립론, 무장투쟁론, 식인력 양성론까지 모두 통합해서 지금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외교 독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과가 잘 나지 않았고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 요것을 계기로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게 소집되죠. 이때 임시정부의 노선에 불만을 품은 여러 세력들이 임시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소집돼서 뭐 창조파니 대조파니 이런 세력들이 다양한 주장을 펼쳤어. 그리고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이탈하면서 임시정부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931년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32년에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가 있었죠. 요것도 우리 이미 5강가에서 다뤘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사실은 윤봉길의 그 상하이 홍커우공원 의거가 일본군 7명을 죽거나 다치게 만드는 성과가 있었단 말이야. 자, 그 이후에 임시정부는 일본의 타겟이 되었고 더 이상 상하이에 존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피해 다니게 됐죠.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 도시를 거쳐서 이동하고요. 결국 중국 국민당 정부가 정착한 충칭에 함께 정착하게 되었다. 자, 그 이후의 활동을 이제 쭉 보겠습니다. 자, 임시정부 이동 보시면 윤봉길의 홍코우공원 의거 이후에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시작했고요. 당시 김군은 이동 과정에서 미국 지역단체와 연합해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는 것을 1937년 결성합니다. 요거 무슨 얘기했었냐면 1937년이면 당시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이탈하고 흔히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민족전선연맹이 형성될 때야. 그러니까 김구는 임시정부, 미국 지역단체 그리고 여기서 이탈한 민족주의 계열 인사와 함께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40년에 충칭에 정착하게 되죠. 자, 임시정부에 정착한 충칭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력이 다 합쳐졌으니까 요걸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으로서 김구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것을 창당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독립당이 사실은 그전에도 나왔잖아.
바로 앞전 영상에서도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당이 있었어. 그런데 그 한국 독립당은 해체하고요. 그 이후에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에 합류했어. 그러니까 다른 단체입니다. 요거는 한국 독립당을 창당했고 여러 명의 다양한 리더십이 공존하면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하면서 단일 지도 체제를 확립합니다. 김구에게 결정권을 집중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산하부대로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고요. 그 사령관을 지청천으로 삼습니다. 그 지청천은 민족혁명당에 갔다가 다시 임시정부로 합류한 것이죠. 자, 그리고 1941년 하나 빠져있는데 뒤에 나오긴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자, 일본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일본이 패망할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인식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으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쭉 정리를 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는 조소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초한 삼균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삼균주의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 삼균주의는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정부가 형성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저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의용대 있죠? 자, 이들이 합류를 하게 되죠. 그것을 주도했던 김원봉과 본부 세력이 자,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김원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부장, 국방부 장관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전까지 별도의 개별 활동을 하고 있던 김규식을 비롯한 민족혁명당 인사,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까지 모두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족혁명당이라는 건 1935년에 형성됐을 때 거기 김규식이 참여하기도 했고, 사회주의 계열의 통합단체인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튼 임시정부에 진짜 소위 사회주의 빨간 사람들 빼고는 다 모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김규식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독립운동 역사에서 많은 족적이 있기 때문에 시험과 관련해서 나올 법한 것들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인물의 형태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미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신한 청년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이 신한 청년당에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했었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독립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개별 단체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 비중이, 그 무게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도중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임시정부의 외무장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김규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났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돌아와서 충칭에 지금 김구가 주석일 때 부주석직을 맡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북한과 남한이 분단되어 있죠. 그 과정에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좌우 합작운동이라는 걸 벌이기도 해요.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을 벌였던 것이고요. 요거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여운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운형. 여운형과 함께 벌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분단 직전까지 치닫게 되었을 때 김구 선생과 함께 북한에 넘어가서 북한 지역의 지도자였던
김일성, 김두봉과 남북 협상이라는 것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되게 많은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임시정부 지금 보고 있는데 임시정부 잠깐 여기 보시면 그 시작은 상하이였습니다. 그리고 1932년 윤봉길 의거 이후에 항저우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을 거쳐서 충칭에 정착하게 되죠. 그것이 1940년이고 그리고 나서 안정화되었다. 그리고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정규 부대를 편성했었죠. 이 한국 광복군의 활동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어서 볼 텐데 그 전에 교과서 52쪽 역사 읽기 요거 잠깐 보시면 좋습니다. 설명만 볼게. 41년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참여를 선언하면서 좌우 통합 논의가 활발해졌다. 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실시된 임시의정원 보궐선거에서 16명의 사회주의 계열 인사가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44년에는 김원봉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에 취임하면서 군대, 의회, 정부에서 모두 좌우 통합이 이루어졌다. 자, 정규부대였던 한국광복군의 활동 이어서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발발된 직후에 지금 일제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요거 보통 대일 선전포고라고 표현해요. 자, 그리고 한국광복군은 총사령관이 지청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대가 수백 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군의 요청을 받아서 한국광복군을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힘으로 일장기를 내리고 우리 땅에 깃발을 꽂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미국 전략 사무국 혹은 미국 전략 정보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OSS와 공동으로 훈련을 받고요.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합니다. 국내로 진격해서 공격하자라는 의미야. 그런데 당시 우리가 8월 하순경에 이 서울 진공작전을 진행하려고 했어. 그래서 투입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으로부터 핵을 2대 맞은 일본이 갑작스럽게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은 실행하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광복군의 활동, 아까 봤던 그 자료인데 1943년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었고 1944년 미국과 미국 전략 사무국과 공동 훈련 받고 진공작전까지 기획했으나 요거는 실현되지 못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 다 있는 거야. 지금 한국의 태극기와 당시 중국 중화민국의 지금 청천백일기라고 하는 오늘날 대만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요게 함께 걸려 있고요. 중국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운데 보시면 김구 선생님 여기 계시고요. 그리고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이렇게 있고요. 나중에 돌아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통령이 되는 이시영 선생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당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에 대해서 대일 선전성명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국도 추축국 이탈리아, 독일,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한다. 분명히 말하는데 1910년의 합병조약 그리고 일체불평등조약은 무효이다. 그거 불법이다. 잘못됐다. 우리는 3번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자, 52쪽, 53쪽에 여기 한국광복군의 여성대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성대원들의 이야기도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기 오강심, 조순옥, 김정숙, 지보경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원래 여성단원이 6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수가 늘어나서 3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점점점 1945년이 다가올수록 사실 일본의 패망은 눈앞에 오고 있었고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희망이 더욱더 강해졌을 때 여러 단체가 지금 새로운 독립된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어떤 단체가 있었느냐? 대표적인 단체 크게 4개 정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나 있고요. 화북지역, 중국 공산당 세력과 힘을 합쳐서 활동했던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 그리고 국내에서도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했던 조선 건국동맹, 그리고 미국 지역에서 지금 조국의 독립을 고대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던 재미한족 연합위원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각각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나 그걸 보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까 한번 언급했는데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죠. 그런데 그 내용은 조소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발표한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941년에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독립동맹, 사실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었고 중국 공산당과 함께 활동하는 세력이었는데 이들도 나름의 건국강령을 발표해서 새 나라의 설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체는 공통점이 많았어. 궁극적으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 그리고 이 당시는 산업이 발달한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를 개혁해서 경자유전,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갖도록 하자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통일된 국가 건설을 위해서 두 단체는 조직을 통합하고자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개의 단체를 일단 봤는데 조소왕의 삼균주의 좀 자세히 보고 얘기를 합시다.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그 바탕이 된 조소왕의 삼균주의 54쪽에 있습니다. 조소왕은 사실은 임시정부 수립에도 참여했고요. 김구등과 함께 한국 독립당을 창당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요 한국 독립당은 사실은 여러 개가 있어서 지청천 한국 독립당이 있고요. 동시대에 또 한국 독립당이 있고요. 40년에 지금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한 이후 한국 독립당도 있습니다. 무튼 요거는 1930년, 40년 둘 다 여기 참여했습니다. 삼균주의가 뭔지가 중요하니까 일단 그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삼균주의야. 다른 사람을 핍박할 수 없어. 개인 대 개인이 모두 같아.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야. 민족과 민족 간에도 우열이라는 건 없어.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당시 국제정세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억누르는 사회, 돈이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억누르는 사회,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 없는 국가를 만들자.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개인 간의 균등은 모든 개인이 우열이 없고 평등한 관계야. 모든 개인이 누구나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권리를 얻을 수 있고, 토지회 같은 경우, 주요 산업회 같은 경우 국유제를 통해서 균등하게 권리를 배분받고 누구나 교육을 받는 이런 의무교육제 강조했고요. 민족 간의 균등은 민족 자결을 통한 약소민족이 피압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국가 간의 균등은 침략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삼균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른쪽 날개에도 쓰여 있는데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균등으로 민주국가를 건설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의 균등을 이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국내에 있었던 조선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도 보시죠. 여운형이 주도하여 당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만든 단체입니다. 이들도 강령,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여러 단체가 지금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대동단결하자.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칙. 그리고 우리 땅에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지부를 조직했고요. 이들도 역시 그동안 오랜 기간 활동해온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접촉을 시도했었습니다. 재미한족 연합위원회 같은 경우 9개 단체가 연합했다. 임시정부를 후원하고 외교활동을 벌였고
한인국방경비대라는 군부대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독립이 눈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당시 2차 대전을 벌이던 연합국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무너뜨리고 나면 어떤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죠. 이미 이탈리아는 일찌감치 항복하고 전쟁에서 이탈했고요. 독일과 일본이 남아 있었는데 43년 11월 카이로라고 하는 곳, 이집트 카이로에서 당시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대표단이 만나게 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스가 만나요. 이들이 합의하에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한국인이 노예된 상태에 놓여 있음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1943년 11월입니다. 이탈리아가 항복한 이후. 당시 충칭 임시정부와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함께 같이 공존하고 있었단 말이야. 같은 도시에. 장제스와 김구가 여러 번 만나서 대화를 하기도 했어요. 한국인들을 독립시켜달라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했고 그 장제스가 이런 것들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영국에게 강력히 주장해서 이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자, 카이로 회담,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가 일본과의 전쟁 그리고 그 이후 처리를 위해 논의를 한 것이죠. 다음, 얄타 회담도 우리의 독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의 전선이 마무리되면 독일이 항복하고 끝을 내면 소련도 지금 대일본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합의합니다. 그리고 패전국들 그리고 새로 해방된 나라에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자유선거를 통한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데 합의를 하죠. 그리고 45년 5월 사실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포츠담 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개최합니다. 그 결과 포츠담 선언이 발표되는데 일본의 무조건 항복 그것만이 전쟁을 끝내는 길이다. 그리고 카이로 선언을 이행한다. 한국의 독립을 보장했었는데 그것을 재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개 관련해서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각 단체의 건국 강령 그들이 고생한 나라의 모습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를 지읍시다. 교과서 55쪽이고요.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 보시면 삼균 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삼균 제도 조소왕 선생이 내세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생산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자기가 농사지을 땅을 갖는 것 그리고 주요 기업을 사사롭게 개인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것 이것이 당시 정의라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뭐 빨갱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학령화당 전체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의 무상교육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도가 완전히 시행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것 삼균제도를 바탕으로 한 토지와 생산기관의 국유화 무상교육제도, 보통선거제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보통선거는 만 18세 이상 남녀가 선거권을 행사하되 차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꾸었던 나라이다. 자, 2번 조선독립동맹 전국민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정권을 수립한다. 국민인권을 존중한다. 그리고 6번 4번의 남녀평등도 보시고요. 6번에 일본 제국주의자의 모든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고 대규모 기업을 국영화하며 농민에게 토지를 나누어준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다. 지금 토지라고 하는 거 항상 나옵니다. 조선건국동맹의 강령 각인각파를 대동단결하여 거국일치로 일본 제국주의의 모든 세력을 몰아내고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것. 반추축 제국과 협력하여 대일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의 반동 세력을
방문해야 할 것. 자, 건설 부면에 있어서 일제 시위를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고 노농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것.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를 일단 지향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는 내가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 보통선거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 2개에 걸쳐서 되게 길었는데요.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원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했지만 작년 교과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했던 자료가 있어요. 거기 도식화가 잘 되어 있는데 특히 근현대사 부분은 사실 내용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도식화할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받으시면 돼요.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